한국팀 당장 중동에서 철수해라. 중동에서 무려 70년간 방산 독점한 트럼프. 중동 전쟁으로 노골적으로 영향력을 더 넓히려 했죠. 그런데 불과 10분 후 철수 거절합니다. 실전 요격으로 미국이 놓친 미사일 싹 다 잡아내더니 철수 명령까지 거절하고 미국 직접 타격하는 대한민국.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계 최강 미국을 무릎 꿇린 대한민국이 접수한 중동안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에미리트 공군 방공작전 센터장 파이살 알 누아임이라고 합니다. 계급은 대령이고 아부다비 통합방공사령부에서 이 지역의 하늘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중동의 하늘이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고 그 하늘을 붙잡아준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자정 넘은 시간, 미국 중동사령부 연락장교 브래들리 대위가 숨을 헐떡이며 상황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에 느긋하기로 소문난 그 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제가 15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미군 장교의 얼굴에서 저런 표정을 본 적은 손에 꼽습니다. 대령님, 워싱턴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백악관 상황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합참의장이 직접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대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란 쪽 동향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예멘 후티 반군의 새로운 도발이거나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이 긴장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 합참의장과 중동 사령관을 양옆에 앉혀놓고 회의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명령이 이것이었습니다. 중동 전역에 배치된 동맹국 방산기술지원팀의 핵심 인력을 즉각 철수시키라는 지시. 표면적 이유는 중동 안보 구조의 재편이었고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이 지역 방공망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뜻이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중동의 방공체계라는 것은 레이더 하나 껐다 켠다고 되는 그런 단순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수십 개의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전자전 장비, 통신 네트워크가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경망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통합 통제 코드, 그러니까 이 모든 장비를 하나로 묶어서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요격 명령을 내리는 핵심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걸 만들고 유지하는 팀이 바로 대한민국 한국방산기술팀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부임했을 때는 몰랐습니다. 미국 기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방공망의 가장 깊은 곳 통제 코드의 뿌리를 따라가 보니 거기에 한글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엔지니어들이 설계하고 한국어로 주석이 달린 코드가 이 사막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철수 요청은 그날 새벽에 한국 기술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미국 중동사령부를 통해 공식 채널로 내려온 겁니다. 저는 솔직히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이잖아요. 세계 최강대국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겁니다. 그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니까요. 센터에 있던 참모들도 브래들리 대위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한국팀이 짐을 싸기 시작하면 우리는 방공망의 핵심 통제 코드를 잃게 되고 그 순간부터 이 지역의 하늘에는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국 기술팀의 답변이 왔습니다. 철수 불가. 2글자였습니다. 아니, 한국어로는 4글자라고 해야 맞겠죠. 저는 그 통신문을 받아들고 3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철수 불가. 미국의 공식 요청에 대해 한국 기술팀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브래들리 대위가 제 옆에서 모니터를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국 본국 명령을 거부한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쪽이 묘하게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서 강대국의 압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한국 기술팀 현장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을 넣었습니다. 센터 내부 보안 회선을 통해서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놀랍게도 한국어였습니다. 한국 기술팀 내부에서는 모든 교신을 한국어로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몇 년 전부터 한국어를 조금씩 배워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공부가 진짜 쓸모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알 누아임이 대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방공망은 우리가 책임지고 있고 계약이 끝날 때까지 우리 자리는 여기입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떨림도 없고 허세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 저는 그 순간 등줄기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군 연락장교 브래들리 대위는 옆에서
한국어 교신을 듣고 있었는데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분위기만으로 상황을 파악한 모양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경악이었죠. 그 시각 지구 반대편 런던에서는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었습니다. IC 원유 선물 시장의 트레이더 에밀리 카터가 긴급 분석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중동 방공망의 기술 지원 철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원유 선물 가격이 요동치기 시작한 겁니다. 에밀리 카터의 분석은 단순했지만 냉정했습니다. 중동 방공망이 무너지면 이 지역의 석유 시설이 무방비 상태가 되고 보험료가 폭등하고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그러니까 한국 기술팀의 철수 여부가 곧 국제 유가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혈관에 해당하는 원유 가격이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한국 엔지니어 몇십 명의 결정에 달려 있다니. 저는 그날 새벽 모니터 앞에 앉아 이 상황이 현실인가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워싱턴은 멈춰 있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의 회의가 중단되었다는 후문이 돌았고 중동사령부는 추가 지시를 기다리며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부다비의 이 작은 방공작전 센터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 레이더 화면에 초록빛을 받으며 한국 기술팀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워싱턴이 침묵한 시간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고요 뒤에 밀려온 것은 제가 군 생활 20년 가까이 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압력이었습니다. 총성도 없고 미사일도 없는데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미국의 첫 번째 수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넓었습니다. 한국 기술팀을 직접 압박하는 게 아니라 중동 동맹국 전체를 향해 공식 요구서를 보낸 겁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중동 전역의 방공체계를 미국 시스템 단일 구조로 통합하라. 다시 말해 한국 시스템을 배제하라는 뜻이었죠. 그 요구서가 아부다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사령부 회의실에서 우리 참모진과 함께 그 문서를 읽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는데 무게는 1000톤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령부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문서의 행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거든요.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라는 거요. 미국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편에 서든가 아니면 감수하든가.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방공망에서 한국 시스템을 빼낸다는 건 비유하자면 사람 몸에서 척추를 뽑겠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전국 미사일 체계와 한국산 통합 전술 데이터 링크가 우리 방공망의 중추를 이루고 있었고 이걸 미국 시스템으로 교체하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이 지역의 하늘은 텅 비는 겁니다. 이란이 그 빈틈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압박이 대서양을 건넜거든요. 나토 브뤼셀 본부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을 저는 사령부 정보팀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에게도 같은 종류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방공체계 단일화에 동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안보 협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식이었죠. 그 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외교부의 클로드 르베르 차관보가 입을 연 겁니다. 르베르라는 사람은 유럽 안보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한 노련한 외교관인데 그가 화상회의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군사기술의 문제를 정치적 압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동맹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특정 국가의 기술을 배제하라는 요구는 기술적 합리성이 아니라 정치적 편의에 기반한 것이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발언이 터지자 브뤼셀 회의장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미국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물론 프랑스가 한국 편을 든 건 아닙니다. 프랑스에게는 프랑스의 계산이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의 요구가 동맹 내부에서조차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같은 시각 런던에서도 비슷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화이트홀 국방부 건물에서 국방차관 제임스 홀브룩이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홀브룩은 중동 주둔 영국군 기지의 운용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은 바레인과 오만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데 이 기지들의 방공체계 일부가 한국산 장비와 연동되어 있었거든요. 미국 요구대로 한국 시스템을 빼면 영국 기지의 방공에도 공백이 생기는 구조였습니다. 홀브룩 차관은 미국과의 동맹도 중요하지만 자국 병사들의 안전을 도박에 걸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하죠. 그 모든 외교적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정작 가장 긴박한 상황은
제가 있는 아부다비 공군기지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기지 활주로 남쪽 구역이 갑자기 봉쇄되었습니다. 미군 헌병대가 차량 3대를 가로로 세워놓고 통행을 차단한 겁니다. 이유를 물으니 한국 기술팀의 장비 이동을 위한 조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잠깐, 장비 이동이라고요. 한국 기술팀은 철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들의 장비를 옮기려 한 겁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는 순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활주로로 달려갔을 때 이미 상황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미군 헌병 넷이 봉쇄선을 지키고 서 있었고 그 맞은편에 우리 걸프 공군 장교 둘이 팔짱을 낀 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장교들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우리 기지이고 우리 동의 없이 어떤 장비도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었죠. 사막의 오후 햇볕이 내리쬐는 활주로 위에서 양쪽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습니다. 총구는 없었지만 그 긴장감은 실탄이 장전된 대치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양쪽 사이에 서서 브래들리 대위를 불러 세웠습니다. 브래들리 대위, 이건 절차를 무시한 행동입니다. 이 기지의 운용 권한은 우리에게 있고 한국 기술팀의 장비 이동은 우리의 승인 없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브래들리 대위는 입술을 깨물며 무전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도 이 명령이 무리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니까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국 헌병들에게 철수 신호를 보냈습니다. 봉쇄선이 풀리는 순간 저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날 이후 이 문제가 단순한 기술 지원, 철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워싱턴은 동맹의 이름으로 압박했고 브뤼셀은 갈라졌고 런던은 흔들렸고 아부다비의 활주로 위에서는 군인들이 서로를 마주보며 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한국 기술팀은 여전히 방공센터 지하 통제실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 코드 한 줄 한 줄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흔들리는 동안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센터로 돌아와 한국 기술팀이 일하는 지하 통제실을 내려다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뒷모습은 고요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간간히 나누는 한국어 대화, 커피잔을 내려놓는 작은 소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쟁보다 무서운 압박이 사방에서 밀려오는데 저 사람들의 어깨는 왜 저렇게 반듯한 걸까?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저는 처음으로 지하 통제실에 직접 내려갔습니다. 이전까지는 유리창 너머로만 바라봤던 그곳에 제 2발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방공작전센터 지상층에서 보안 게이트 3개를 통과하고 엘리베이터로 지하 2층까지 내려가면 온도가 확 바뀝니다. 사막의 열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서버 냉각 장치가 내뿜는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죠. 그 서늘한 공기 속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모니터 24대가 반원형으로 배치된 통제실 한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체구에 군인이 아닌데도 자세가 곧았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공체계 책임 엔지니어 김태훈 박사. 이 사막 지하에서 중동 방공망의 심장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돌려 아랍어로 인사했습니다. 발음이 조금 딱딱했지만 정확했죠. 누어이미 대령님, 오셨습니까? 마침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김태훈 박사가 저를 중앙 모니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화면에는 페르시아만 전역의 레이더 탐지 범위가 초록색 부채꼴로 펼쳐져 있었고 각 방공 거점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자 화면 한쪽에 새로운 창이 떴는데 거기에 표시된 데이터의 출발지가 서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상황실에서 보내오는 실시간 기술 데이터가 이 사막 지하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십니까? 이 방공망의 핵심 데이터 서버가 서울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사일 요격 판단에 필요한 탄도 계산 알고리즘 업데이트, 레이더 보정 데이터, 전자전 대응 패턴 분석, 이런 것들이 지구 반대편 서울에서 이 사막까지 초단위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방공망이 자체적으로 독립 운용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심장은 여기 있지만
그 심장을 뛰게 하는 피는 서울에서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김태훈 박사가 서울과 화상 연결을 켰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국방부 방산협력관 이준석 실장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이었을 텐데 이준석 실장의 눈은 말똥말똥했고 그 뒤로 서울 국방부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방공망과 동일한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아부다비의 하늘을 같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김 박사님, 페르시아만 북동쪽 구역 레이더 보정 데이터 지금 전송합니다. 이란 쪽 해안 적어도 탐지 범위가 0.3도 편차가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이준석 실장의 목소리는 기술자 특유의 건조함이 있었습니다. 0.3도. 보통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겠지만 방공에서 그 0.3도는 적 미사일을 잡느냐 놓치느냐의 차이입니다. 서울에서 그 오차를 잡아낸 겁니다. 김태훈 박사가 데이터를 수신하고 즉시 시스템에 반영하는 동안 저는 두 사람이 나누는 한국어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통제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한국 공군 군복을 입은 장교였는데 어깨에 중령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성우 중령. 한국 공군에서 파견된 방공 교관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거수 경례를 한 뒤 통제실 옆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걸프 공군 장교 넷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브리핑룸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성우 중령이 화이트보드에 요격 절차 흐름도를 그리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영어와 간단한 아랍어를 섞어가며 천국 미사일 체계의 교전 규칙과 요격 판단 기준을 단계별로 짚어나갔죠. 우리 장교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질문을 던지고 노트에 받아 적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외국 군인이 우리 장교들을 가르치고 있는 건데 거기에 거부감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우리 장교들의 표정에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편이라는 확신. 그게 군인의 눈에서 보이면 그건 진짜입니다. 그 장면을 함께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군 연락장교 마이클 브레넌 소령. 브래들리 대위보다 계급이 하나 높은 이 사람은 미 중동 사령부에서 파견된 정보 분석 장교였는데 한국 기술팀의 존재를 처음부터 못마땅해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제 옆에 서서 브리핑룸을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 지역 방공망이 한국 기술에 이렇게까지 의존하게 된 겁니까? 미국 시스템이 있는데 왜 굳이 한국입니까? 그의 질문에는 궁금함보다 불쾌함이 더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고민했죠. 외교적으로 둘러댈 수도 있었고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브레넌 소령, 당신네 시스템은 훌륭합니다. 세계 최고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우리에게 블랙박스였습니다. 속을 열어볼 수 없었고 수정할 수도 없었고 우리 환경에 맞게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고장이 나면 미국 본토에서 기술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 사이에 우리 하늘에는 구멍이 뚫렸습니다. 브레넌 소령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시스템을 열어줬습니다. 우리 장교들이 직접 운용할 수 있게 교육했고 우리 환경에 맞게 코드를 수정해줬고 문제가 생기면 지금 저기 앉아있는 김태훈 박사가 30분 안에 해결했습니다. 브레넌 소령, 당신이 전장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쇠를 가진 사람과 열쇠 없이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브레넌 소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한번 달싹이더니 고개를 돌려 브리핑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박성우 중령이 우리 장교에게 요격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었고 장교는 손을 들어 질문을 던졌고 박 중령은 웃으며 보드에 추가 설명을 적었습니다. 전투 파트너. 그 단어가 저절로 떠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술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하늘을 지키는 동료. 그게 한국 기술팀과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센터에 남아 서울과의 실시간 연결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아부다비는 깊은 밤이었고 서울은 아침이었습니다. 화면 저편에서 이준석 실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데이터를 점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의 하늘을 함께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이었고 동시에 가장 안심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브레넌 소령의 질문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왜 한국이냐고.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왜 한국이냐고요. 이 지하 통제실에 와서 직접 보면 압니다. 새벽에도 모니터 앞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0.3도의 오차도.
그냥 넘기지 않는 사람들, 우리 장교들에게 열쇠를 쥐어주는 사람들, 답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지하 통제실이 곧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무대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사막의 밤은 원래 고요합니다. 바람 소리, 모래 구르는 소리, 가끔 멀리서 들려오는 낙타의 울음. 그런데 그날 밤 아부다비 방공작전 센터에 울린 소리는 그런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경보음이었습니다. 제가 군인이 된 이후 실전에서 듣는 첫 번째 진짜 경보음. 시각은 밤 11시 42분이었습니다. 센터 천장의 조명이 붉은색으로 바뀌고 스피커에서 자동경보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다란 정유시설 방향으로 미확인 비행체 다수 접근 중, 탄도 미사일 추정. 저는 중앙 지휘석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레이더 화면 위로 붉은 점 4개가 페르시아만 북쪽에서 남서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속도와 궤적으로 보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분명했습니다. 다란 정유시설. 여러분, 이 이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세계 최대 원유 가공 시설 중 하나입니다. 이곳이 타격을 받으면 하루 수백만 배럴의 원유 처리가 멈추고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폭등합니다. 몇 년 전 드론 공격으로 비슷한 시설이 타격받았을 때 유가가 하루 만에 15% 뛴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드론이 아니라 탄도 미사일입니다. 성공하면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충격이 세계 경제를 덮치는 겁니다. 통제실이 전투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김태훈 박사가 이미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체 언제 잠을 자는 건지 경보가 울리기도 전에 이미 시스템 상태를 점검하고 있더군요. 박성우 중령도 달려왔습니다. 군복 단추가 하나 잘못 채워져 있었는데 그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겠죠. 다국적 방공망이 동시에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쪽에 배치된 미국 패트리엇 포대가 먼저 추적 레이더를 가동했고 우리 쪽 천궁 2체계도 거의 동시에 표적을 포착했습니다. 두 시스템이 하나의 방공망 안에서 같은 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패트리엇의 추적 데이터와 천궁의 추적 데이터가 나란히 떠 있었고 김태훈 박사가 만든 통합 전술 데이터 링크가 그 둘을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정 미사일은 4발이었습니다. 다란 정유시설을 향해 부채꼴로 퍼지며 날아오고 있었죠. 의도적으로 분산시킨 겁니다. 요격을 어렵게 만들려는 전술이었습니다. 패트리엇이 먼저 쐈습니다. 2발. 가장 앞선 미사일 2발을 향해 요격 미사일이 치솟았습니다. 통제실의 모든 시선이 모니터에 고정되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요격. 성공. 붉은 점 하나가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통제실의 짧은 안도의 숨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패트리엇의 요격 미사일이 표적 근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면의 붉은 점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요격 실패. 그 두 글자가 모니터에 떴을 때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은 정, 미사일 3발, 다란 정유시설까지 남은 거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패트리엇 포대가 재장전하고 다시 쏘기에는 시간 여유가 빠듯했습니다. 그 순간 김태훈 박사의 목소리가 통제실에 울렸습니다. 천궁, 교전 준비 완료. 표적 3개 동시 추적 중.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매일 아침 출근길에 커피를 주문하는 것처럼 담담했죠. 저는 그에게 교전 승인을 내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는데 그의 손은 떨리지 않더군요. 박성우 중령이 김태훈 박사 옆에 서서 요격 절차를 실시간으로 지원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국어로 빠르게 교신하는 소리가 통제실에 퍼졌습니다. 옆에 있던 미군 장교들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구도 통역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만이 중요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천궁 2체계가 발사되었습니다. 3발, 3개의 표적을 향해 동시에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요격 미사일의 궤적이 화면 위에서 적 미사일의 궤적과 교차하는 그 몇 초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 소멸. 두 번째 표적, 소멸. 세 번째 표적. 통제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소멸. 3발 모두 요격 성공이었습니다. 패트리엇이 놓친 표적까지 포함해서 천궁이 남은 3발을 전부 잡아낸 겁니다. 화면에서 마지막 붉은 점이 사라지는 순간 통제실에서 누군가 짧게 신음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울음인지 환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소리.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알라후 아크바르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느님은 위대하시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태훈 박사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땅.
3초. 그리고 다시 눈을 뜨고 시스템 복구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 3초가 그의 안도이자 축하였던 겁니다. 박성우 중령은 헤드셋을 벗으며 이마에 땀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등이 흠뻑 젖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중동 사막 한가운데 지하 통제실에서 한국어 교신으로 요격 명령이 내려지고 한국이 만든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아 세계 최대 석유 시설을 지켜낸 겁니다. 미국이 놓친 것을 한국이 잡았습니다. 그것도 3발 연속으로.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달 안에 미사일 경보가 발령된 순간부터 런던 IC, 원유 선물 시장과 뉴욕 나이맥스 거래소의 트레이더들은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유가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었거든요. 경보 발령 후 불과 몇 분 만에 원유 선물 가격이 수직으로 뛰었습니다. 런던의 에밀리 카터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트레이더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얼어붙은 채 요격 결과를 기다렸겠죠. 그리고 요격 성공 소식이 전해진 순간 유가가 꺾였습니다. 수직 상승하던 그래프가 요격 성공 확인 3분 후부터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란 정유시설은 무사하다. 석유 공급에 차질이 없다. 그 사실 하나가 수십조 원의 가치를 가진 시장을 안정시킨 겁니다. 세계 경제가 한국산 미사일 3발에 매달려 있었다고 하면 과장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과장이 아닙니다. 그날 밤 천궁이 실패했다면 다란 정유시설은 물에 탔을 것이고 유가는 폭등했을 것이고 세계 경제는 또 한 번 흔들렸을 겁니다. 그걸 막은 건 스텔스 전투기도 아니고 항공모함도 아니었습니다. 사막 지하 통제실에서 한국어로 교신하던 엔지니어 1명과 군인 1명, 그리고 그들이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요격이 끝나고 한참이 지나서야 통제실에 평소의 정적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김태훈 박사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차분한 목소리 뒤에 얼마나 큰 긴장이 숨어 있었는지 악수하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김 박사, 고맙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발음이 엉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알아들었고 짧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그날 밤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달 안의 밤이 지나고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세상은 이미 그날 밤의 요격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뉴스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갔고 유가는 안정을 되찾았고 트레이더들은 다시 평소의 숫자 노름에 빠져들었죠. 하지만 잊히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브뤼셀, 나토부. 거기서는 그날 밤의 기록이 한 장의 보고서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의 존재를 처음에 몰랐습니다. 나토 내부 군사위원회에서 작성된 기밀 문서였으니까요. 제가 알게 된 건 프랑스 외교부의 클로드 르베르 차관보를 통해서였습니다. 르베르는 이전 브뤼셀 화상회의에서 미국의 압박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그 사람이죠. 그가 비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제게 한 통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내일 나토 확대 안보회의에서 중동 방공 작전 분석 보고서가 공개된다. 주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 한 장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군사 보고서란 게 늘 그렇듯 복잡한 숫자와 도표 속에 결론을 숨겨놓고 아무도 제대로 읽지 않는 그런 문서일 거라고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나토 확대 안보회의는 브뤼셀 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30개국 이상의 군사 대표가 참석했고 중동 파트너국인 우리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카타르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공군 대표 자격으로 화상으로 참석했는데 화면 속 대회의실의 긴 타원형 테이블에 앉은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긴장감이 감돌았죠. 회의 시작 20분 만에 핵심 안건이 나왔습니다. 다란 방공작전 종합분석 보고서. 나토 군사위원회 산하 방공분석팀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그날 밤 다란 정유시설, 방어작전에 투입된 모든 방공체계의 성능을 실전 데이터 기반으로 비교, 분석한 문서였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요격률, 숫자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패트리엇 체계의 실전 요격률과 한국 천궁, 이 체계의 실전 요격률. 패트리엇은 투입된 교전에서 요격에 성공한 비율이 표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 천궁 2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숫자를 보는 순간 의자에서 등이 떨어졌습니다. 천궁 2의 요격률이 패트리엇을 확연히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단순히 높은 정도가 아니라 다란 작전에서 투입 대비 성공률이 100%였습니다. 3발 쏘고 3발 다 잡은
그 기록이 고스란히 숫자로 찍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화상 화면 너머로 각국 대표들이 옆 사람에게 고개를 기울여 뭔가 속삭이는 게 보였습니다. 미국 대표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영국 국방차관 제임스 홀브룩은 안경을 벗어 닦으며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보고서의 진짜 충격은 요격률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나온 상세 분석이 판을 뒤집었습니다. 패트리엇이 두 번째 표적 요격에 실패한 원인이 기술적으로 분석되어 있었는데 단순한 기계 오작동이 아니었습니다. 표적의 비행 궤적이 예상 패턴에서 벗어났을 때 패트리엇의 추적 알고리즘이 재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교전 창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반면 천궁이능 같은 상황에서 실시간 궤적 수정이 이루어졌고 표적이 패턴을 바꾸는 순간에도 추적이 끊기지 않았다는 데이터가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발언권을 요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 미네난보연구소의 알렉산더 베르나르트 박사, 유럽 군사기술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석가 중 한 명으로 나토 회의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백발의 안경을 쓴 그 노학자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회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단순히 어느 쪽 장비가 더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이 보고서를 잘못 읽는 것입니다. 베르나르트 박사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이것은 장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 철학의 차이입니다. 패트리엇은 미국 본토의 방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넓은 영토, 충분한 대응 시간, 다층 방어 구조를 전제로 만들어진 시스템이죠. 반면 한국의 천궁 체계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너머의 수천 문의 포와 미사일이 겨냥하고 있는 환경. 대응 시간이 수분이 아니라 수초인 환경. 그 절박함이 시스템의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말하는 건 한반도였습니다. 휴전선 너머 북쪽에서 날아오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 사막 한가운데서 세계 경제를 지키는 방패가 된 겁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태어난 기술이 가장 강한 기술이라는 뜻이었죠. 베르나르트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실전에서 증명되지 않은 기술은 이론일 뿐입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방공 체계가 실전에서 증명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정치적 이유로 무시한다면 그 대가는 동맹 전체가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아시겠습니까? 유럽 최고의 군사 분석가가 나토 공식 회의석상에서 30개국 대표 앞에서 한국의 방공 시스템을 실전으로 검증된 체계라고 공개 인정한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정치가 아니라 기술로. 보고서 한 장과 노학자의 한마디가 수개월간 쌓여온 미국의 압박 논리에 금을 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들려온 소식들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워싱턴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국방부 일각에서 한국 시스템 배제 전략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중동 사령부에서도 현장 지휘관들이 본국에 현실적인 의견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달안의 밤을 직접 겪은 현장 군인들의 목소리였겠죠. 보고서의 숫자와 현장의 증언이 겹치면서 워싱턴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태훈 박사와 나란히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아부다비의 밤하늘은 맑았고 도시의 불빛 너머로 사막의 어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브뤼셀 회의 결과를 그에게 전해줬습니다. 요격률 데이터 공개, 베르나르트 박사의 발언, 워싱턴의 동요. 김태훈 박사는 듣고 나서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환호도 없고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조용히 밤하늘을 올려다보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대령님,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그래왔습니다. 증명해야 했거든요. 말로는 안 되니까 결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달안의 미사일 3발, 브뤼셀의 보고서 1장, 베르나르트 박사의 증언 1줄, 숫자와 사실과 결과, 그것들이 모여 세계의 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달안의 밤과 브뤼셀 보고서가 만든 파장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인도양,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그냥 넓고 푸른 바다처럼 보이겠지만 그 바다 위를 매일 지나는 것들의 목록을 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인도양으로 나가고 그 길을 따라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컨테이너선, 화학물질 수송선이 줄지어 움직입니다. 이 바다가 막히면 세계 경제의 동맥이 끊기는 겁니다. 달안 정유시설 하나가
위험에 처졌을 때 유가가 요동쳤는데 수송로 자체가 위협받으면 그 충격은 비교할 수 없이 커지겠죠. 그 인도양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소형 선박들이 주요 해상 교통로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출몰한다는 보고가 걸프 연합해군 사령부에 올라왔습니다. 단순한 어선이나 밀수선이 아니었습니다. 이동 패턴이 군사적이었고 일부 선박에서는 전자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수송로를 정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언제든 이 길을 끊을 수 있다는 시위였죠. 걸프 국가들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걸프 협력회의 소속 국가들이 공동으로 에너지 수송로 보호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해군 함정이 주요 항로에 배치되고 해상 초계기가 24시간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늘은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로 지킬 수 있지만 바다는 달랐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걸친 해상 교통로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방어하려면 공중방공망과 해상 감시 체계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했습니다. 하늘을 보는 눈과 바다를 보는 눈이 같은 뇌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걸프 연합해군 사령부에서 긴급 요청이 왔습니다. 수신 대상은 한국 기술팀이었습니다. 저는 그 요청서를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한국입니다. 하늘도 한국이고 이제 바다까지 한국입니다. 그런데 한숨이 나온 건 불만이 아니라 감탄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군사 지휘관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술 파트너로 자연스럽게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달안의 밤이 만들어낸 결과였으니까요. 김태훈 박사에게 이 요청을 전달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놀라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바로 서울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서울 국방부 상황실. 이준석 실장이 화상 화면에 나타났을 때 그 뒤에 배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방공관제 화면만 보이던 상황실의 해상 교통로 지도가 대형 스크린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 해협, 오만만, 아라비아해를 거쳐 인도양까지 이어지는 수송 항로가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위에 실시간 선박 위치가 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해상교통로 방공 네트워크 통합 계획 초안 완료했습니다. 기존 공중 방공망의 레이더 데이터와 해상 감시 체계를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위성 감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겁니다. 이준석 실장의 설명은 기술적이었지만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하늘을 보는 눈과 바다를 보는 눈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것. 그리고 그 두 눈 위에 우주에서 내려다보는 세 번째 눈, 위성 감시 체계를 얹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나라들은 공중방공과 해상 감시를 별도 시스템으로 운용합니다. 하늘 따로, 바다 따로 두 시스템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차가 실전에서는 치명적인 빈틈이 됩니다. 한국이 제안한 건 그 빈틈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하나의 화면에서 하늘과 바다와 우주의 데이터를 동시에 보고 판단하는 체계. 말로는 간단하지만 이걸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김태훈 박사가 화상회의에 또 다른 연결을 추가했습니다. 화면이 셋으로 나뉘었는데 서울 국방부 옆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 상황실. 대전에 있는 그곳의 화면에는 위성 궤도 추적 데이터와 미사일 탄도, 시뮬레이션이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간 기업의 상황실이 군사 작전 수준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해외작전 지원팀장이 화면에 나타나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인도양 해역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 위성 감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고 있습니다. 해상 이동 표적의 추적 알고리즘은 기존 공중 탄도 추적 시스템을 해상 환경에 맞게 수정한 버전입니다. 대전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서울 국방부를 경유해서 아부다비 현장에 전송하는 구조로 세섭 완료했습니다. 대전에서 분석하고 서울을 거쳐 아부다비로 한국의 민간 기업 상황실, 정부 국방부, 사막 한가운데 지하 통제실이 하나의 신경망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신경망 위에 우주를 떠도는 위성의 눈이 더해졌습니다. 지상과 해상과 공중과 우주, 4개의 영역을 하나로 엮는 통합 감시 체계가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가만히 사실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 절반, 면적으로 치면 아랍에미리트보다
조금 큰 정도의 나라. 그 나라의 엔지니어들이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군인들이 우리 장교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국방부가 우리 방공망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민간 기업이 우주 위성 데이터로 인도양 수송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성우 중령이 제 옆에 서서 해상 교통로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보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부터 인도양 주요 항로까지 천궁 체계의 탐지 범위와 해상 감시, 레이더의 커버리지가 겹치는 구간을 보여줬습니다. 빈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바다까지 촘촘한 그물이 펼쳐지고 있었죠. 대령님, 이 체계가 완성되면 수송로, 위의 모든 위협을 탐지해서 요격까지 단일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중 위협이든 해상 위협이든 구분 없이요. 박 중령의 설명을 듣는 동안 미군 연락장교 마이클 브레넌 소령이 통제실 뒤쪽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화면들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을 문제 삼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불만이 사라진 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 앞에서 할 말을 잃은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센터를 나와 기지 외곽 도로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인도양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창을 스쳤습니다. 전쟁은 하늘에서 바다로 퍼지고 있었고 그 확장된 전장의 한가운데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기술이 거대한 바다를 감시하고 작은 나라의 엔지니어들이 세계 경제의 동맥을 지키는 방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김태훈 박사가 옥상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증명해야 했다고. 결과로 보여주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그 말이 다시 한번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늘에서 증명했고 이제 바다에서 또 증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 그 끝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달 안에서 증명했고 브뤼셀에서 인정받았고 인도양까지 확장됐으니 이제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워싱턴은 포기하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인도양 해상 방공 통합 작전이 본격화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노골적이었습니다. 중동 동맹국 대사관을 통해 공식 외교 서한이 전달되었는데 내용의 골자는 이것이었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과의 통합 운용을 중단하고 미국 주도의 통합 방공 아키텍처로 전환할 것.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국이 일부 분담할 용의가 있다. 기한은 60일. 두 달 안에 방공망의 핵심을 뜯어내라는 겁니다. 중동 전역의 방공 체계를 2달 만에 교체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그 서한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달 안의 밤에 우리 하늘을 지켜준 시스템을, 실전에서 100% 요격률을 기록한 시스템을 2달 안에 뜯어내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워싱턴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걸프 협력회의 긴급 국방장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리야드에서 열린 이 회의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의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의제는 하나, 미국의 방공망 전환 요구에 대한 공동 대응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국방장관의 수행원 자격으로 그 회의에 배석했는데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통 걸프 국가들 사이의 회의는 형식적인 인사와 커피와 대취하자로 시작되는데 그날은 아무도 커피잔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란의 당사자였으니까요. 다란을 지킨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모두 압니다. 실전에서 증명된 시스템을 정치적 이유로 포기하라는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짧고 직접적이었습니다. 사우디 장관의 발언이 끝나자 카타르 국방장관이 바로 이었습니다. 바레인 장관이 뒤를 따랐고 쿠웨이트 장관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나씩 돌아가며 발언하는 게 아니라 거의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오래 참았던 말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죠. 여러분, 걸프 국가들이 미국의 공식 요구에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반발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지역의 안보는 수십 년간 미국의 우산 아래 있었습니다. 미국이 오른쪽을 가리키면 오른쪽으로 갔고 왼쪽이라 하면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게 현실이었고 누구도 그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의실에서
6나라의 국방장관이 동시에 미국을 향해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리야드 회의의 결론은 공동 성명서로 나왔습니다. 핵심 문구는 이것이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실전에서 검증된 방공 체계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특정 국가의 정치적 요구에 의한 일방적 체계 전환을 수용하지 않는다. 외교적 언어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번역하면 한 줄이었습니다. 안 바꿉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런던과 브뤼셀로 퍼졌습니다. 영국 국방차관 제임스 홀브룩은 화이트홀에서 비공개 브리핑을 열고 걸프 국가들의 결정이 영국의 중동 안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홀브룩 차관은 걸프 국가들의 입장을 사실상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 기지의 방공 체계도 한국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으니 걸프 국가들의 결정이 영국에게도 이익이라는 논리였겠죠. 브뤼셀에서는 프랑스의 클로드 르베르 차관보가 더 직접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나토 비공식 실무회의에서 미국의 중동 방공 전략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군사기술의 선택은 성능과 신뢰성에 기반해야 하며 특정 국가의 산업 이익을 위해 동맹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나토의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르베르다운 발언이었죠. 거침없고 정확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략에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거부당하고 유럽에서 비판받고 자국 내부에서도 현장 지휘관들의 반발이 올라오고 미국이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 자신이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간 겁니다. 걸프 협력회의 공동 성명이 발표된 다음 날 아부다비 국영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걸프 방공 작전의 현장 책임자로서 성명의 배경을 설명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절하려 했습니다. 군인은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 사령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나가라고.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카메라 앞에 앉았을 때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방공체계 전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저는 준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외교적으로 무난한, 누구도 불쾌하지 않을 그런 답변. 그런데 마이크를 잡는 순간 달안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통제실의 경보음, 패트리엇이 놓친 미사일, 김태훈 박사의 차분한 목소리, 천궁이 3발을 연속으로 잡아내던 그 순간, 그리고 새벽마다 모니터 앞을 떠나지 않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뒷모습. 준비한 답변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지킨 시스템을 정치로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말하고 나서 저도 놀랐습니다. 이건 군인이 공개방송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의 선을 넘은 것이었으니까요. 기자의 눈이 커졌고 카메라맨이 렌즈를 당겼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달안의 밤에 우리 하늘을 지킨 것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압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 기억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치적 편의를 위해 실전에서 증명된 체계를 포기하라는 요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이고 신뢰의 문제이고 우리 병사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인터뷰가 방송되고 나서 제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사령부에서 전화가 왔고 외교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칭찬도 있었고 우려도 있었죠. 미국 대사관에서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온 것은 걸프 국가 군인들의 연락이었습니다.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의 장교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생각이라고. 당신이 대신 말해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제가 가장 오래 기억하는 반응은 한국 기술팀의 것이었습니다. 김태훈 박사도 박성우 중령도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다음 날 저녁 제가 통제실에 내려갔을 때 김 박사는 평소처럼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돌렸는데 눈이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짧은 목례,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성우 중령은 브리핑룸에서 우리 장교들을 교육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나가자 교육을 멈추지 않은 채 오른손을 들어 경례를 했습니다. 우리 걸프 장교 넷이 동시에 고개를 돌려 저를 봤고 그들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존경이라고 하면 과장이겠지만 신뢰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 편이라는 그런 눈빛. 그날 밤 기지 관제탑 옥상에서 혼자 밤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브래들리 대위가 올라왔습니다. 한참을 나란히 서 있다가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령님, 저는 군인입니다. 본국의 명령을 따르는 게 제 의무입니다. 하지만 달한 그날 밤, 제 목숨도 그 미사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사막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동맹이 균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균열의 틈새에서 새로운 신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신뢰가 아니라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위협을 마주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그게 어쩌면 동맹보다 더 단단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갈등이 봉합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결말을 떠올렸는데 현실은 원래 자리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새로운 판이 짜여진 겁니다. 걸프 협력회의 국방장관 회의가 한 차례 더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리야드가 아니라 아부다비였습니다. 장소가 바뀐 데에는 이유가 있었죠. 아부다비에서 곧 열리는 아이덱스 방산 전시회와 시기를 맞춘 겁니다. 회의의 의제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공망을 만들 것이냐, 방어에서 설계로 전환된 겁니다. 저는 그 변화가 가지는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과 스스로 미래를 그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니까요. 회의 결과로 발표된 것이 중동 다국적 방공망 재편 계획이었습니다. 걸프 6개국이 공동으로 차세대 통합 방공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었는데 핵심은 이 체계가 더 이상 어느 한 나라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 구조를 갖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의 시스템도 유럽의 시스템도 한국의 시스템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되 통합 운용의 주도권은 걸프 국가들이 갖는다. 수십 년간 강대국의 우산 아래 있던 중동 방공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편 계획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이름이 올라간 곳, 한국 방산 컨소시엄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식 참여한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저는 회의장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문이 낭독되는 동안 저도 모르게 시선이 회의장 한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김태훈 박사가 앉아 있었거든요. 기술 자문 자격으로 배석한 그는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평소 통제실에서 보던 작업복 차림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똑같았습니다. 담담했죠. 세계 방공 질서의 재편이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자기 이름이 불리는 순간에도 그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아이덱스 방산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아부다비 국립전시장이 세계 방산업계의 무대로 바뀌었습니다. 수십 개국의 방산기업이 최신 무기 체계를 전시하고 각국의 군수 내부와 국방 관계자들이 전시장을 누볐습니다. 저는 공군 대표로 전시회에 참석했는데 올해의 분위기는 전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국관 앞에 사람이 몰려 있었거든요. 전국 2체계의 실물 모형이 전시장 중앙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사우디 국방부 대표단과 우리 아랍에미리트 군사협력단이 한국 측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전국 2 기반 확장 방공망 추가 계약 협상, 규모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가 동부 해안 전역의 석유 시설 방공망을 천궁 체계로 강화하겠다는 것이었고, 우리 아랍에미리트는 해상 교통로 방공 통합 체계의 본격 구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십조 원이라는 숫자가 실감이 나십니까? 한 나라의 연간 국방 예산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그 돈이 한국 방산 기업으로 흘러간다는 건 한국이 단순한 장비 수출국이 아니라 중동 안보 구조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달 안의 밤에 3발의 미사일이 만들어낸 결과치고는 그 파장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죠. 전시회장을 걸으며 저는 묘한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유럽 방산 기업 부스의 관계자들이 한국관 쪽을 힐끗거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죠. 자기들의 몫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미국 방산기업 부스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방문객이 줄은 건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관에서는 김태훈 박사가 각국 군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 기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우 중령이 그 옆에서 군사 운용 경험을 보충 설명했고, 서울에서 날아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원들이 계약 조건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석 실장도 왔습니다. 화상 화면이 아니라 실물로 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젊더군요. 그가 저를 보더니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알 누아이미 대령님,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도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발음이 엉망이었지만 이준석 실장은 활짝 웃었습니다. 새벽 화상회의에서만 보던 사람을 사막 한가운데 전시장에서 만나는 게 이상하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이미 같은 하늘을 지켜본 사이였으니까요. 그 무렵 워싱턴에서 나온 한 보고서가 방산업계를 긴장시켰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였는데 제목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중동 방공 구조의 변화와 미국의 전략적 대응. 보고서의 핵심 경고는 이것이었습니다. 중동 방공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미국의 전통적 방산 우위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미국 스스로가 인정한 겁니다. 한국이 변수가 아니라 핵심 경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처음 이 이야기가 시작된 날을 떠올렸습니다. 워싱턴이 한국 기술팀의 철수를 명령한 그 새벽. 저는 그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라고. 그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그런데 한국 기술팀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철수 불가. 그 네 글자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막 지하 통제실에서 세계 방공 질서의 재편까지. 아이덱스 마지막 날 저녁. 전시회장 밖 주차장에서 김태훈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고 차에 기대서 있었는데 처음으로 지쳐 보였습니다. 며칠간 쉴 틈 없이 브리핑하고 회의하고 협상에 배석한 탓이겠죠. 김 박사, 수고했습니다.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령님,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워싱턴이 압박할 때도, 활주로가 봉쇄됐을 때도, 달안에 미사일이 날아올 때도, 인도양으로 전쟁이 확장될 때도 이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했습니다. 화려한 연설도 없었고 거창한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냥 코드 한 줄을 점검하고 레이더 보정 데이터를 전송하고 오차 0.3도를 잡아내고 미사일 3발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저는 아랍에미리트 공군 대령 파이살 알 누아이미입니다. 이 사막에서 하늘을 지키는 것이 제 직업이고 제 인생입니다. 저는 많은 나라의 군인들을 만나봤고 많은 나라의 기술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에게서 본 것은 다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는,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는 그 절박함. 그것이 기술이 되고 미사일이 되고 방공망이 되고 마침내 세계의 판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부릅니다. 면적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다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작은 나라의 엔지니어들이 만든 시스템이 중동의 하늘과 바다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 작은 나라의 군인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 장교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그 작은 나라가 강대국의 압박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나라의 크기는 무엇으로 재는 걸까요? 땅덩어리입니까? 인구입니까? 경제 규모입니까? 저는 달안의 밤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라의 크기는 위기의 순간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수로 재는 것이라고. 그 기준이라면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사막의 하늘 아래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